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타액, 침과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 보이시듯이 타액이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요? 왼쪽 위 그림처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액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잘 아시듯이 이 타액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감염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성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침이 또 사용되는, 사람들이 또 기피하는 또 그러한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타액, 침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타액을 아쿠아비테, 즉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서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당신의 타액을 발라서 치료했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고대에도 이렇게 타액을 뭔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우리 몸에 있는 성분으로 인식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타액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탠리 코엔이라는 분은 이 마우스, 생쥐의 침샘을 갈아서 그 안에 있는 물질로 입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주 성분이 무엇일까 연구하던 끝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표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우리 몸의 피부와 점막을 재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EGF, 표피세포 성장인자를 이 생쥐의 타액 안에서 발견했고요. 이 단백질을 이름을 붙이고 아미노산의 염기서열을 발표함으로써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액, 침 안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타액은 약 99%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만 이렇게 중요한 성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성분들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표피세포 성장인자와 같은 그런 단백질 또는 뮤신과 같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효소, 소화에 작용하는 효소라든지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전해질, 이런 성분들이 타액 안에 1% 내로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타액의 어떠한 성상, 끈적거리는 양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액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중요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침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액, 침의 역할로는 첫 번째는 윤활 작용이 있는데요. 이 침 안에 있는 뮤신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우리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또 음식물을 삼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윤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제일 많이 아시는 기능이 바로 소화 작용일 텐데요. 실제로 타액, 침 안에는 아밀라제 또는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 작용이 또한 타액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면역 방어 기능인데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쉴 때 입 안으로 굉장히 많은 이물질과 세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침이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방어 작용을 위해서 라이소자임이라든지 면역 글로불린이 풍성하게 침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 치유 작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몸 안에, 특히 구강 안에 또는 우리 소화기 점막 안에 어떠한 상처가 생겼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의 재생인자인 상피세포 성장인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인자와 단백질들이 이러한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고, 또 출혈이 된다 하더라도 지혈을 빠르게 촉진하는 이런 성분들이 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침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항균 활동 외에도 이 구강 내에 굉장히 산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을 때 또는 손상이 됐을 때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조절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효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아를 보호하고 치아 안에 미네랄과 같은 성분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침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칼슘이나 인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침 안에는 중탄산염이 들어있어서 이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침 구강 안에 이 산도, pH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소화작용 잘 아실 텐데 침 안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런 아밀라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윤활작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의 침 안에 뮤신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그림 AB라고 써져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줄처럼 나뭇가지처럼 그려진 것이 이제 뮤신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네모나게 있는 것이 그 밖에 침 안에 있는 단백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그림 안에 파란색으로 있는 게 각종 세균입니다. 구강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는데 이런 구강의 세균들이 우리 구강 안에 점막에 침투하지 못하게 뮤신이 보호해주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을 삼키거나 이럴 때 매끄럽게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뮤신이 없다면 아래 두 개의 사진처럼 환자분들의 사진이신데요. 이게 오히려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듯이 이게 이제 뮤신이 없으면 저렇게 보이고요. 또 혀가 약간 빨갛게 울퉁불퉁하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아예 매끈하게 갈아 놓은 것처럼 완전히 저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뮤신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기 물렸을 때, 벌레 물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침을 발라주거나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실제로 벌레 물린 곳에 침을 발라도 될까? 이런 질문이 간혹 있는데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 침 안에는 이렇게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 작용들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침을 바름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침 안에 있는 면역 작용이 떨어지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균 기능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다면 이런 항균 효능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보시는 ABCD 그림처럼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갖게 되는데요. A 사진에서 보시듯이 혀가 건강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얗게 또 일부는 막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B처럼 충치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C처럼 이제 침이 끈적끈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D처럼 하얗게 곰팡이, 진균이 감염되는 이런 병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침은 가장 뛰어난 충치 예방 물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침 안에는 칼슘이나 인산, 그 밖에 불소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치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매우 1차적으로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침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몸에는 침을 만드는 침샘, 타액선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주타액선과 그리고 소타액선으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타액선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을 말하고요. 양쪽에 하나씩, 한 쌍씩 해서 총 6개의 침샘이 얼굴 안에 존재를 하고요. 보시는 바처럼 귀 밑에 있는 게 이하선이고, 턱 밑에 있는 것이 악하선이고, 혀 밑에 또 설하선이라는 침샘이 있습니다. 소타액선은 구강 안의 점막, 입술 점막, 연구개 이런 부위에 거의 수백 개에서 1000개 가까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작은 침샘들이 구강 점막 안에서 다 각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하루에 1.5리터의 침샘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루에 1.5리터의 침을 삼킨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분당 1cc씩 만들어내고 있고, 이렇게 침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역할은 주타액선, 앞에서 보여드린 세 쌍의 침샘에서 거의 90%를 만들어내고, 약 1000개 정도 있는 작은 타액선으로 10%의 침을 만들어냅니다. 주타액선 중에서 악하선에서 70%, 이하선에서 25%, 설하선에서 약 3에서 5%의 침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침을 만들어낼 때는 신경 자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침 분비는 부교감신경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경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을 먹거나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침 분비가 떨어지겠죠.
침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면 중에 나오는 침, 이거는 자극 없이도 분비되는 침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악화선이라든지 설화선과 같은 침샘에서 만들어내는데 특징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성 침이고요. 자극 시에, 특히 말을 하거나 뭐 식사 시에 나오는 침들은 좀 더 물과 같은 침이고, 이러한 침들은 주로 이하선에서 만들어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과 같은 침은 이하선에서 만들어내는데 이를 이제 장액성 타액, 장액성 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끈적거리는 침은 악화선이나 설화선에서 주로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침을 점액성 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침샘이 이하선이고요. 저렇게 이제 빨갛게 침을 만들어내는 선포세포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침샘이 설하선인데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면 저렇게 뮤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 하얗게 보이는 선포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악화선은 이러한 침샘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선포세포가 침을 만들어내는 세포고요. 장액성 선포세포와 또 뮤신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끈적끈적한 침을 만들어내는 점액성 선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만들어낸 침은 저렇게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도관세포인데요. 이 도관세포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든지 또 이뮤노글로불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저 안에 이렇게 포함되고 일부는 다시 재흡수되면서 이 조성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반죽이 되듯이 저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이 완성된 침이 입 안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아무 맛을 못 느끼는 게 정상인데, 저렇게 도관세포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성분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침의 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에서 짠맛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침샘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고요. 또 보시면 약간 노란색으로 줄이 가 있는 저 부위가 침샘을 싸고 있는 신경이고요. 초록색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신경 자극이 있어야 침샘이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빨갛게 혈관이 보이는데요. 저렇게 혈관에 있는 성분들이 침샘 안으로 흡수가 돼서 저 침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침을 이용해서 다양한 진단에 활용되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으로, 타액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 진단을 할 때 입 안에서 또 코 안에서 면봉으로 채취했던 거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감염이 되면 침샘 안에서 증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침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균이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때 매개체로 침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따라서 이렇게 침을 가지고 각종 세균이나 다양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균 질환뿐만 아니라 구강이나 치주 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도 침이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한 글루코스가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침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분비되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침에서 분비하는 그러한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장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침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침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췌장암, 굉장히 진단하기 어렵고 늦게 발견되는 대표적인 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췌장암이 생기면 암에서 엑소좀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서 분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비된 엑소좀이 침샘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서 침샘 안으로 흡수가 돼서 침 안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침 안으로 나오는 암에서 유래된 엑소좀과 또 침샘 세포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엑소좀을 가지고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강암, 유방암,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이런 암들에서 분비되는 특정 성분들, 단백질, 암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 이런 것들이 침 안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 쓰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액체 성분들을 이용해서 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액체 생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하면 흔히 조직을 채취하는, 혈액 검사라고 하면 혈액에 사는 검사만 생각하게 되는데, 액체 생검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액체 성분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침이겠고요. 그리고 혈액도 이러한 액체에 포함이 되겠고, 소변을 이용한 진단, 그리고 흉막액을 이용한 진단,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한 질환에서 분비되는, 발견되는 단백질이나 유전자들을 실제로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액체 생검이 곧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액으로 하는 진단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비침습적, 즉 통증이 없죠. 침만 뱉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간단하고 또 저장도 되고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침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침은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과 유용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침샘에서 어떠한 질환들이 생기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질환은 구강건조증, 입마름증이죠. 입안이 건조해지는 그런 질환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침을 하루에 1.5리터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1분 동안에 침 만들어내는 양이 0.1cc 이하인 경우, 또는 자극 시에, 즉 먹거나 뭔가 씹거나 이러한 자극 시에 분비되는 양이 0.5cc 이하일 때 침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침 분비가 50% 이상 감소하거나, 또는 특히 침이 끈적끈적한 점액성 타액과 물과 같은 장액성 타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액성 타액은 주로 수면 중에 쉴 때 분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면 중에 쉴 때 분비되는 점액성 타액이 감소됐을 때 더 심하게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침이 실제로 줄지 않아서도 구강 건조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침 안의 성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분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의 조성이 변해도 환자분들이 건조증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에서 30%니까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안 좋은 소식은 65세 이상이면 정상인에서도, 즉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65세가 넘어가면 구강건조증, 입마름증이 발생할 확률이 50%입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요 원인은 첫 번째는 약물이고요. 약을 많이 드시는 특히 노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노화가 따라서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 세 번째는 저희가 치료하는 암입니다만, 두경부에서 생기는 암을 치료할 때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안면 부위에 침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샘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손상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주요하게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자가면역 질환, 그 중에서 쇼그렌 질환이라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입마름증이고요. 그 밖에도 불안감을 느낄 때 생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당뇨가 있거나 간염이 있거나 기타 간질환이 있거나, 특히 감염병에 의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이러한 입마름증 증상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에는 입안의 건조함이라든지, 또 삼킬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요. 무엇보다도 입안에 굉장한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거나, 또는 특정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혀가 빨갛게 부풀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입술이나 혀가 갈라져 보이거나, 무엇보다 이렇게 1차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강 안에 칸디다와 같은 진균이나 세균의 염증,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순서대로 검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문지를 합니다. 얼마나 입이 건조한지 저희들이 평가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진찰을 하는데요. 입 안에 점막이나 잇몸이나 충치가 있는지도 다 같이 한번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이 크기가 줄었는지, 또는 만졌을 때 뭐 딱딱하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침샘 기능을 평가해야 되는데 치매 분비 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침샘 스캔과 같은 핵의학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라든지 뭐 간질환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도 혈액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균이나 진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균 검사, 진균 검사도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원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약물에 의한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가 하얗게 그리고 약간 빨갛게 불규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제 혀에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침이 줄어들면서 윤기가 없고 네,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소견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은 약 500여 종.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약이 침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증상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 약을 조절해서 줄여나가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들은 항우울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치료하는 고혈압 약 중에서 특히 이뇨제 또 항불안제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들이 건조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들이고요. 진통제라든지 근육이완제 이러한 약들도 대표적으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밖에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 또 신경과 약으로 항파킨슨병 약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런 약을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두경보암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침샘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 환자분 보시듯이 혀가 눈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갈라지고 하얗게 또 침이 없어서 굉장히 건조하게 또 이렇게 보이고요. 입술 옆에도 저렇게 빨갛게 상처도 있고 입술도 건조한 소견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약 60에서 90%, 즉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조증을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히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거나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가 침샘에 가깝거나 이럴수록 더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제 PPT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깨져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폰트가 여기에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폰트가 없나 보다. 한번 확인하셔서 폰트를 네. 깔거나 아마 제가 되겠네. 근데 이게 녹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네. 녹화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좀 예쁘게 해가지고 이건 녹화되는 게 네네. 아니구나. 네. 오케이. 그럼 이게 서로 매치가 뭐 네, 상관없죠. 제가 보면서 이제 그렇구나. 예. 저기 아마 함초롱 함초롱 도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예, 방사선 치료의 용량과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고 치료가 끝나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간 사실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치료하고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갑상선암으로 수술받고 방사성 동요원소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갑상선암 수술 후에 방사성 동요원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30에서 60% 정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성 요드의 치료 용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용량의 치료를 받을수록 이러한 침샘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침샘 부작용이 발생하면 구강 건조증뿐만 아니라 침샘 쪽 얼굴 앞면 쪽이 붓거나 아프거나 특히 식사시나 자극을 받았을 때 붓거나 아픈 방사선에 의한 침샘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방 및 관리는 침샘을 자극해서 치매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다고 손을 안 대고 자극적인 음식을 오히려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플수록 건조할수록 침샘을 자극해서 씹거나 신음식을 먹거나 또는 침샘 부위를 마사지해서 치매 흐름을 증가시켜야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면 방사성 요오드가 정상적으로 침샘에 축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과 손상이 침샘에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사성 요오드가 혈액 대비 20에서 100배 높게 침샘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조직 소견을 보면 파랗게 그리고 저렇게 섬유화되는 소견들이고요.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은 염증이 발생한 소견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침샘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침샘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보면 침샘관, 침이 나오는 도관이 빨갛게 부어 있거나 화살표처럼 좁아져 있거나 저렇게 하얗게 점액질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침샘 내시경을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중에 쇼그렌 증후군이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네, 이 환자분도 쇼그렌 증후군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보시듯이 혀가 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빛이 나서 윤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안 좋은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침이 많을수록 촉촉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침이 없으면 빛이 반사돼서 오히려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갈색처럼 보이는 것들은 세균이나 진균이 감염이 돼서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혀가 보통 미뢰가 있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기 때문에 빨갛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매끈하게 갈린 표면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입술도 말라 있고요. 이분도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와 같은 쇼그렌 증후군은 침샘뿐만 아니라 눈물샘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과 눈이 건조한 안구 건조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증상은 안타깝게도 만성적이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난치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앞에서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치나 잇몸 질환들이 잘 생기고요. 균이나 곰팡이균 감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칸디다 증가 같은 진균 감염이 잘 생기고요. 침이 없으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먹을 때 아픈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음식, 빵이나 크래커와 같은 음식들을 못 먹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거의 못 먹게 되고요. 그리고 미각이 떨어지니까 식욕부진에 의해서 영양결핍도 발생할 수 있고요. 구강 점막이 갈라지거나 통증이 유발돼서 통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혀가 특히 측면부가 빨갛게 부풀거나 혀가 갈라지거나 이런 소견들도 보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이런 질환이 있으면 2차적으로 또 쇼그렌 증후군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도 진단을 위해서는 좀 많은 검사가 필요한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가 항체, 우리 몸의 침샘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항체가 공격을 해서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원인이 되는 자가 항체를 혈액 검사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술 왼쪽 아래 그림 보시듯이 입술을 살짝 입술 안에 있는 침샘 조그마한 침샘을 살짝 떼가지고 이 안에 이제 림프구성 침샘염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직 검사로 확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1번 혈액 검사와 2번 조직 검사는 필수적이고요. 보통 그 밖에 눈물샘의 기능 검사,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저렇게 종이 필터로 검사하는 셔머 검사가 있고 침을 직접 뱉어서 하거나 또는 핵의학 검사로 침샘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에서 기능 저하가 발견이 되면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될 때 이 침샘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보통 같이 하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침샘이 왼쪽 아래처럼 저렇게 검게 하얗게 울퉁불퉁하게 약 이질적인 에코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면 이상 소견이 있는 것이고요. 제일 정밀한 구조를 보기 위한 제일 정밀한 검사는 침샘 자기공명 검사인데요. 조영제를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검사이고 굉장히 정밀한 검사인데 침샘의 관이 좁아져 있는지 또는 확장되어 있는지 침샘이 줄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심지어는 침샘 기능이 떨어졌는지도 최근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핵의학 검사로 실제로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강 건조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일반적인 치료법들인데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분 섭취죠. 충분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칫솔질이라든지 치실 사용, 그리고 구강의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강 가글들을 꾸준히 사용해야 되겠고요. 특히 건조증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가글이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전용 가글을 사용하실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샘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침샘이 있는 부위, 귀 밑이라든지 귀 밑이라든지 턱 밑에 이런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압박하거나 또는 마사지 해주면서 침샘을 자극하면 침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무설탕껌, 워낙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무설탕껌을 말씀을 드리고 레몬 사탕이라든지 이러한 신 음식이라든지 또는 씹는 활동만으로도 침 분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만 인공침을 대체할 수 있는 스프레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입안을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자극적인 음식들, 그 다음에 입을 건조하게 하는 음식이나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카페인 많이 복용하는 거 좋지 않고요. 알코올이나 담배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한데요.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자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사들과 상의하시면 다양한 약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일반 의약품으로 또 인터넷으로도 판매 구입이 되기 때문에 잘 조사하셔서 건조증 환자들 전용으로 쓰는 스프레이나 가글이나 치약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방사선 치료 환자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 진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급여로 약물을 처방해 드릴 수 있고요. 이 질환이 진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은 원칙적으로는 급여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로카핀이라는 성분, 앞에 그림에서 약초 그림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렇게 침 분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약초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자이리톨도 좋고요. 이렇게 약초에서 발견된 파일로카핀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살라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데 근데 반드시 주의할 것은 약물 처방하기 전에 꼭 의사랑 상의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이나 협심증이나 녹내장이나 천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저 약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침을 맞는다든지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고압 산소 시료, 뭐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많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루틴으로 처방해 드리진 않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침샘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우리가 침샘에 염증이 생기면 침샘염, 타액선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어렸을 때 아마 다들 알으실 수 있는데 볼거리와 같은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죠. 먹을 때마다 붓고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폐쇄성, 즉 침이 나오는 관이 막혀서 또는 좁아져서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이 나오지 못하고 막히면 고인물이 썩듯이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쇄성 침샘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타석증. 침샘 안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부분에 돌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침샘 안에도 돌이 생길 수 있고요. 저렇게 CT를 찍어서 보면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엑스레이에서 저렇게 하얗게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침샘 안에 돌이 생겼다. 만약에 침샘 안에 돌이 생겼는데 입 쪽에 가까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외래에서 쉽게 저희가 바로 빼드립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외래에서 마취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조그만한 돌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렇게 돌을 외래에서 바로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붓고 아프고 만약에 타석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오시면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침샘 안에 깊숙이 돌이 박혀 있거나 침샘 안에 돌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침샘을 제거를 했습니다.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침샘을 제거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침샘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100% 돌만 제거하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침샘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처럼 그림처럼 턱 밑을 절개해서 그 안에 있는 침샘을 주변의 혈관과 신경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침샘을 제거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 저렇게 제거된 침샘이고 오른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게 침샘 안에 있는 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타액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침샘 기능이 이미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침샘에 생긴 돌은 침샘 내시경, 타액선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내시경을 침샘 안에 넣은 다음에 레이저로 분쇄하거나 또는 바스켓과 같은 작은 기구들로 제거를 하거나 또는 포셋과 같은 작은 기구들로 잡아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CT에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돌입니다. 저게 침샘이 생긴 타석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동영상으로 되어 있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제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게 타석이고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타석을 확인한 다음에 기구로 잡아서 빼게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하면 장점이 침샘을 살릴 수 있죠. 또 그리고 입 안으로만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돌이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여러 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개가 있는 돌을 한 번에 다 정확하게 남기는 돌 없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침샘 내시경 수술이 매우 유용한 수술법입니다. 이렇게 돌에 의해서 침샘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은 침샘관 협착증인데요. 침이 나오는 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데요. 2단계는 50% 이하로 좁아진 경우, 3단계는 50% 이상 좁아진 경우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사진들인데요. 그 1단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멍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단계로 넘어가면 침이 나오는 침샘관의 구멍이 작아지고요. 3단계에서는 저렇게 굉장히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공명 영상으로 침샘관의 협착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노란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처럼 중간중간 좁아진 부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좁아진 경우에는 사실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마사지 그리고 식염수 세정술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외래에서 그냥 바로 약을 침샘 안에 주입하는 그러한 처치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이 되면 수술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2단계로 넘어가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은 내시경 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요.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그리고 약을 넣고 이런 수술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약을 내시경으로 확인하면서 약을 넣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 아래 동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좁아진 경우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좁아진 부위를 확인하게 되고요. 레이저, 빨갛게 보이는 이렇게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좁아진 부위를 확장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이상 좁아진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귀 주변 부위가 특히 음식이나 자극이 됐을 때 붓고 아프다. 그리고 안면 부위가 붓고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필요한 처치와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중에서 저렇게 심하게 좁아진 경우도 있는데요. 저렇게 MRI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공명 MRI를 촬영해서 보면 보시듯이 노란색 작은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가 저게 침이 고여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침이 좀 고여 있는 거고요. 저렇게 침이 고여 있다는 얘기는 저 앞부분이 좁아지고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호스를 밟으면 뒤에가 부풀듯이 침이 나오는 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으면 뒤가 저렇게 부풀면서 침이 차게 됩니다. MRI로 조영제 없이 쉽게 진단이 되고요. 사진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만으로 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좁아진 부위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당겨내고 그래서 좁아진 부위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침이 나오는 구멍을 새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는 하얗게 침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와 같이 내시경 수술과 함께 침이 나오는 구멍을 새로 만드는 도관 성형 수술을 같이 하면 수술 후에 저렇게 침이 고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 부풀어 있지만 수술하고 나면 부풀어 있는 부위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침이 나오는 구멍을 처음에는 크게 만드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1개월 후에 3개월 뒤에 저렇게 다시 구멍이 거의 정상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수술과 침이 나오는 구멍을 다시 성형해주는 수술을 같이 하면 증상 개선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성 질환 말고요. 침샘이 커지는 비대증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침샘이 붓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찰해 보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양측이 비슷하게 커집니다. 양측이 비슷하게 커지고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침샘 자체가 비대되는 질환인데요. MRI에서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나비처럼 보이는 게 침샘인데 저게 이제 커져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턱을 들었을 때 턱 밑이 볼록하게 보이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진단할 수 있고요.
또한 피검사라든지 필요시에 조직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돼서요. 그런 검사에서 다 괜찮아야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특이적인 병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 섭식장애, 거식증이나 폭식증의 병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질환이 잘 생기고 그 밖에도 다양한 내분비 대사질환, 당뇨나 요봉증이라든지 갑상선 저하증 또는 간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영양이나 호르몬 질환, 알코올성 또는 영양결핍 질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침샘이 커지는 타액선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타액선증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비대증, 타액선증은 원칙적으로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압박감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증상이. 그리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콤플렉스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침샘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됩니다. 침샘 안에 보톡스를 치료 용량으로 주사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드물지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위원에서 막 치료 주사를 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 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면역성 침샘염 중에 우리가 이제 IgG4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뮤노글로불린 G4, G4에 의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침샘이 비대될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침샘이 딱딱하게 비대됩니다. 앞에 타액선증은 침샘이 부드럽게 커지는 반면 이런 경우는 침샘이 딱딱하게 커지고요. 특징적으로 턱 밑에 있는 침샘이 더 잘 생깁니다. 앞에 타액선증은 귀 밑에 있는 이하선이 잘생겼다고 하면 이 질환은 오른쪽 그림처럼 턱 밑이 딱딱하게 커져 있고요. 눈물샘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저렇게 눈 두덩이가 부어 있는 것처럼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갑상선에도 이상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 CT에서 보시듯이 임파선이라든지 또는 비염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진단할 때는 피검사로 이뮤노글로불린 G4가 올라갔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로 침샘에 이상이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검사로 염색을 해서 저러한 면역글로불린이 염색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입니다. 수술하지 않고요. 약물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치료해서 면역 반응을 낮추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죠. 네, 이 환자분 턱 밑에 볼록볼록하게 딱딱하게 커져 있었는데요. 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나서 약 2달쯤 뒤에 크기가 줄어든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샘 종양, 침샘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침샘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성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 사진처럼 염증성의 경우에는 보통 침샘, 귀 주변 부위에 있는 이하선이라든지 턱 밑에 있는 악하선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거나 또는 열감이나 발적이 있거나 누를 때 많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 염증성 질환이겠지만 왼쪽에 있는 우리 환자분 사진처럼 뭔가 경계가 명확하게 만져지고 눌러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거나 심지어 조금 딱딱하거나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잘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면 이제 종양성 질환을 의심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침샘에 생기는 종양은 이하선, 악하선, 소타액선과 같은 주타액선에서 주로 생기는데요. 대부분이 이하선에서 70% 많은 빈도로 생기고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하선에서 생긴 종양은 75%가 양성, 즉 암이 아니지만 반대로 소타액선에서 뭔가 혹이 종양이 생겼다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80% 이상이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하선에서 생긴 경우는 조금 더 위험성이 낮지만 악하선이나 소타액선에서 생긴 종양은 암일 가능성,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악성 암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암이 의심되는 경우 증상이 매우 중요하겠죠. 통증이 동반된 경우, 네,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혹이 커지는 경우, 그리고 안면마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이 있는데 그 부위에 안면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고요. 또는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만져봤더니 목 다른 부위에도 다른 혹이 또 만져진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빠르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침샘 종양 중에 이제 부인강이라고 해서 얼굴 안쪽 깊숙이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침샘에 종양이 생기면서 이제 목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서 부인강이라는 공간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특징적으로 저렇게 입 안에 입을 벌렸을 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편도가 이렇게 부어 보이거나 커져 보이거나 또는 연구개, 목젖 주변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커져 있으면 부인강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저렇게 턱 밑에 볼록하게 한쪽만 뭐가 만져지거나 커진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를 받아서 혹시 부인강 종양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샘 종양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 특히 두경부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침샘 초음파를 보고 모양을 보고 필요하면 CT나 MRI를 하게 됩니다. 악성 가능성이 있을수록 MRI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서 세포 바늘로 일부 세포만 뽑아서 하는 세침 흡인 검사 또는 아주 작은 조직을 채취해서 보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침샘에 종양이 맞는지 맞다고 하면 양성이나 또는 악성암 중에 어느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저희가 수술 전에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수술 범위를 계획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침샘 종양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양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수술 전에 확인하고 결정적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최종 조직 검사로 어떠한 종양인지 진단을 하게 되고요. 좀 악성도가 높은 좋지 않은 종양의 경우에 암의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성 종양과 악성 암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양성 종양이 더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은 영어로는 플레어몰픽 아데노마, 우리말로는 다형 선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왈틴씨 종양,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한 침샘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악성의 경우에는 저렇게 몇 가지 암들이 침샘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각각 암의 타입별로 악성도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담과 또 수술 후의 최종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치료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치료받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침샘 양성 종양이 다형 선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하선에서 생기고요. 대부분이 양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침샘의 이제 표면에 천층에 천엽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만져지거나 누군가가 너 거기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서히 자랍니다. 양성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이고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암으로 최종적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 침샘 조직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같이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양성 종양의 경우에 옆쪽으로 삐죽삐죽하게 검은색 화살표처럼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부위가 있어서 저 부위가 남겨지면 저 종양이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률은 약 5%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한번 재발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자기공명 영상처럼 저렇게 하얀 혹들이 굉장히 다발성으로 생깁니다. 재발하는 종양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드물지만 아주 장기간에 걸쳐 악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이 진단되었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10년, 15년, 20년으로 가면 악성으로 진행하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됐을 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하선 그리고 악하선 그리고 설하선의 세 가지 타입의 대타액선, 주타액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악하선을 수술하는 그림인데요. 뭐 간단히만 앞에서 이제 침샘에 생긴 돌을 제거할 때 제가 잠깐 수술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잠깐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면 저렇게 노랗게 턱 밑에 침샘이 있고요. 주변에 신경과 혈관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에는 악하선에 생긴 종양을 수술할 때에는 저렇게 주변 혈관이나 신경들 손상되지 않게 주의 깊게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클릭해서 보시면 저렇게 신경 혈관들을 보존하고 필요한 혈관을 절개하고 네, 마지막 그림 보시면 다 이렇게 주변 조직과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침샘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선을 제거하는 수술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이하선은 네,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요. CT에서 보시면 왼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이하선의 종양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통 저거는 조금 길게 그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 저거보다 더 작게 그리고 귀 뒤로 절개선을 다 숨겨드립니다. 귀 속으로 헤어라인으로 절개선을 다 숨겨드리고요. 뒷머리는 약간 자르긴 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에는. 네, 그 다음에 침샘에 생긴 종양을 저렇게 종양과 침샘을 부분적으로 포함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으로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들도 많이 시행을 합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보다 더 정밀하게 확대해서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절개선을 조금 더 이렇게 숨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미용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유용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귀 뒤로 절개선을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이렇게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클릭해서 잠시 수술 과정을 보여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팔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직접 확대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이제 밖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팔들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필요한 조직들을 절제하고 침샘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중요한 혈관이나 이러한 신경 같은 것들은 보다 더 정밀하게 보존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침샘에서 또 신경성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침샘을 관통하는 신경이 안면신경이 있습니다. 5개의 가지가 있고요. 네, 눈을 감거나 코를 벌렁거리거나 입을 실룩거릴 때 저 신경들이 기능을 하고 있어야지 대칭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침샘에 종양이 생기거나 또 암이 생기거나 이런 종양이나 암이 신경하고 바짝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신경을 침범한 경우에 신경이 늘어나거나 벗겨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합병증으로 안면 마비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은 일시적입니다만 일부는 아주 드물게는 영구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저런 신경에서도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침샘 질환의 예로 또 안면신경의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신경이 침샘,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침샘인데요. 이하선 이렇게 신경이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저런 신경들을 보존하며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에 의해서 신경이 이미 침범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이 희생되고요. 이런 경우는 수술할 때 신경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할 때, 오할 때 안면에 비대칭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일시적입니다만 희생하고 이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영구적으로 마비가 좀 남게 됩니다. 네, 수술의 합병증들 저희가 입원하시면 다양하게 설명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드리는 합병증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안면 마비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식사 시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얼굴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프레이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프레이 증후군은 실제로 침샘을 제거하면 원래는 이 침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잘립니다. 같이 이렇게 침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잘려서 이것이 피부 밑에 얼굴에 있는 땀샘으로 자라 들어갑니다. 따라서 식사 시에 신경이 자극되면서 땀샘이 자극돼서 땀이 나는 이런 합병증인데요. 그래서 정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됩니다. 신경을 차단하기 위한 보톡스 주사로 충분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타액선 침샘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인 타액, 침을 생성하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다. 그리고 침샘, 타액선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구강 건조증은 굉장히 많은 구강 증상들, 입이 마르거나 아프거나 말할 때, 씹을 때 힘들거나 균이나 진균에 감염이 생기거나 충치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구강 증상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또는 소화기 질환과 같은 다양한 전신 질환, 또 자가면역성 질환, 이러한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대한 질환을 발생하게 중대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샘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또는 염증이 생겨서 침샘이 붓고 아프거나 또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감별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침샘에서도 종양,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귀 안면 부위나 턱 주변 부위에 뭐가 만져진다면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음식물의 섭취는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침이 부족해지면 먹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미각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을 또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양 결핍이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침샘에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침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또 침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와 또 내시경 수술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